네, 말레이시아 경찰이 1차 공식 수사 브리핑을 진행했죠. 김정남 피살 사건 얘기입니다. 남성 유저 4명 모두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요. 김정남 암살의 배후가 북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 5분 전문가 모시고 함께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말레이시아 현재 지금 아직까지 지금 경찰 브리핑이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이라고. 예, 조금 전까지 진행 중이었었고요. 그런데 공항 CCTV에 잡혔던 4명의 북한인 용의자라고 알린 사람들은 당일 제3구로 출국했고 지금 말레이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이 상황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예, 처음에는 그 2명 인도네시아 여성, 베트남 여성이 실행을 했고 네. 그 공항에서 CCTV에 잡힌 4명의 남성, 4명의 남성이 배우다 이렇게 돼 있었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북한 주민, 북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리정철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근데 리정철은 말레이시아 안에서 그 활동을 하던 고정 스파이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리정철 외에 별도 4명이 공항에 나갔었다는 거죠. 네. 공항에 나갔었는데 그 4사람은 전부 다 제3국으로 출국을 한 걸로 말레이시아 경찰에 확인을 한 거죠. 예, 예.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그 인도네시아 여성과 베트남 여성은 소모품이었다. 그 두 여성은 오히려 그 공항에서 다시 호텔로 돌아갔다가 네. 또 호텔을 또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또 한 명은 공항에 다시 나타났다가 잡히고 네. 이렇게 됐다면은 결국은 이 여성 2명은 소모품으로 시간 끌기를 했다. 어허. 4명이 제3국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이제 그 기획하는 쪽에서 짰겠죠, 그렇게. 네. 결국 그래서 4명이 다 3국을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북한 국적이고 또 체포된 리정철도 북한 국적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는 이 배후는 결국은 북한 당국이다. 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또 하나 덧붙여서 그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 강철 대사가 그 보건 결과를 발표하지 말라 그걸 강력히 항의를 했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강철 대사까지 나서서 그 보건 결과에 신경을 쓰는 것을 보면은 스스로 그 배후가 북한 당국이라는 것을 인정한 그런 꼴이 됐고, 네. 지금 말레이시아 경찰의 4명의 북한 국적자가 3국으로 도피했다는 것은 거기다가 더 설득력을 또 높여준 거죠. 예, 예. 어쨌든 말레이시아 경찰은 지금 이 김정남 피살 사건이 네. 북한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초 보면 이제 2월 13일이죠. 현지 네. 시간 2월 13일 날 이제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이제 독살되지 않았습니까? 네. 암살됐는데 처음에 말레이시아 당국이 한 2, 3일 동안은 조금 입장이 어정쩡했어요. 네. 어정쩡하고 당시 부총리 등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듯도 한 어쨌든 당시는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예. 그런 상태였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번 같은 경우 물론 북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보면 오리발 내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이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보면은 이거 진상 촉구를 갖다가 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IRB 아까 말씀 2월 12일 날 네. 그 바로 김정남이 독살되기 전날이죠. 2월 12일 날 북한이 IRBM 이른바 북극성 2호라 그럽니다. 네, 북극성 북극성 2호라고 2호. 그래서 부르고 보면 있죠. 이 전문 탱크 같은 이런 무한궤도 차후에서 싣고 예, 한 미사일 사거리 한 발사를 2,000m를 갖다가 콜드 론칭이라 그래서 공중에서 발사해서 그야말로 추적이 잘 안 되는 거기다 굉장히 미국이 굉장히 긴장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이 터지니까 네. 북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니까 사실 북한이 아시겠습니다. 87년 우리 칼 858기 네. 이제 김현희, 마유미 그때 이후로 88년부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2008년까지 북한이 테러 지정국으로 테러 지원국으로 네. 지정된 상태에서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게 북한 소행인 것이 이제 오늘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혐의점을 강하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어떤 아직까지는 독 같은 거 아직 안 나왔어요. 네네. 이런 부분들까지 딱 맞아 떨어지면 다시 미 의회에서는 이미 북한을 또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강한 요구가 있다. 보니까 지금 보면 가뜩이나 이번에 IRBM 발사하면서 유엔 안보리로부터 이제 대국제적 사회로부터 어떻게 보면 제재를 받게 돼 있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로 네. 미국의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 등등등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김정남 독살함으로써 북한이 점점 더 보면 고립화되는 네.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말레이시아 경찰이 어쨌든 북한의 연관성을 강하게 지금 의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네. 만약 그렇다면 아직 단정할 수 없지만 북한이 이 시점에서 김정남을
저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정말 수사하면 정말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이 시점에 이렇게 독살했다고 하는 것은 배경을 뭐라고 좀 추론을 추측해봐야 될까요? 그 김정은 체제에서 네. 김정남 독살에 대한 지시를 어제 오늘에 내린 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전언되는 얘기가 이게 스탠딩 오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오래 전부터 그것이 시행될 때까지 그러니까 김정남을 독살 완료할 때까지 계속 하라는 그런 명령을 오래전에 내려가지고 그게 지금 이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이번에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더 그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고요. 네. 그러니까 오래 전에 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유효한 명령을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실행한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보이기 네. 때문에 북한의 그 핵무기 개발과 그 IRBM 개발과 맞물려서 하는 그런 시점하고 연결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자꾸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말레이 경찰도 지금 단정은 못 지었습니다. 국제 관계 때문에, 북한하고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배후가 북한일 가능성이 매우 강하다. 네. 지금 이 정도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정철 씨 같은 경우도 이미 아까 송국권 본부장이 얘기했지만은 고정 활동을 했다고 할까요?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그래서 네. 이미 작년 2016년 7, 8월경에 입국한 걸로 지금 돼 있대요. 말하자면.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튼 북한 사람들이 북한 당국의 그 명령 없이 북한 사람들이 너댓 명이 저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예, 상식적으로 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그 김정은 체제에서 지금 내린 그 배후가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아니 수 근데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그 김정은이 5년 전에 스탠딩 오더를 내렸다고 우리 국정원이 발표를 했죠. 국정원은 처음부터 이 북한 쪽의 소행이라고 그 단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예, 처음부터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내린 스탠딩 오더를 지금 이제 실행했다. 그것이 계속 추적하다가 이번에 뭐 발견돼서 실행을 했다.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네. 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김정남이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럼요. 마카오에서도 노출이 네네네. 노출이 됐는데 정말 그 스탠딩 오더를 실행할 것 같았으면 일찍 실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그 실행을 했다면은 북한 내부에 어떤 이상 징후가 있는지 네. 그것을 그 당국에서 파악을 해야 될 것이 네네.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한의 반체제 그 쪽에서 그 김정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김정남을 앞세워서 김정남을 그 적통이지 않습니까? 네네. 김일성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적통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 어떤 북한의 내부에 중요한 그 상황 변화가 있어서 네. 서둘러 제거를 했는지 그 부분은 우리 그 정부 당국이 분명히 파악을 해야죠. 네네. 세 가지 얘기가 예, 뭐 있어요. 불필요한 어떤 추측은 필요 없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왜 이 시점에 왜 그랬는가 지금이냐를 하는 뭐 것은 파악을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 세 가지 지금 보면은 이제 정부 당국 등에서 얘기하는 것이 네네. 세 가지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른바 대체제 얘기입니다. 네. 뭐냐니까 김정은이 결국 미국은 물론이거나 중국으로부터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김정은을 레짐 체인지라고 그러죠. 예. 레짐 체인지라는 상태에서 김정남이 대체제 역할. 두 번째는 망명설입니다. 네네. 최근에 와서 뭐 김정남이 망명해서 이른바 망명 정도의 수반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른바 장성택 예. 비자금설이에요. 장성택이 지난번 2013년 처형되었습니다만 네네네. 그 비자금 등등 갖고 결국 평양 정부하고 김정남하고 뭔가 네. 뭐 아기가 안 맞았다. 뭐 설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예. 이런 부분들 차후에 천천히 밝혀지겠죠. 예, 하여튼 뭐 저희가 속보가 더 들어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속보 나왔으니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치 쪽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자, 특검에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드디어 소환됐었습니다. 어제 이제 소환됐었고 오늘 새벽까지 19시간 동안 잠깐 강도폰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요. 그 광경 먼저 보시고 돌아오시죠. 최순실 씨 국정농단 방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순실 씨 아직도 모르신다는 입장이세요? 예, 모릅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서 아니 잠시만 말씀 좀 성실하게 해주시죠. 문체부 조사받겠습니다. 인사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든 오늘 조사 받겠죠. 아드님 꽃보직 특혜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충분히 밝혔습니다. 한 말씀만 어떻게 밝히셨다는 국민들에게 거죠? 성찰한 적 없습니다. 들어갈게요. 조사가 좀 길어졌는데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최순실 씨로부터 경찰청장하고 우리은행장 등 인사청탁받은 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민정수석 자리 있으시면서 국정농단 사태 몰랐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 갈게요. 자,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전혀 이런 거 몰랐다는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냥 말없이 그냥 갈게 했는데
자, 우병우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 조사받은 광경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좀 기대했던 건데 뭔가 기대에 미칠 수 있는 결과 나올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 지금 특검이 예. 지금 이전의 특검하고는 확연하게 지금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특검이 지금 마지막 지금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 대면 수사는 있지만 예. 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드디어 지금 이제 칼날을 뽑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9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공항도 조사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특검 기간이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네. 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예, 그전에 그 검찰 조사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네.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예. 지금 그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병우 수석은 완강히 지금 다 부인하고 예. 뭐 전에가 전혀 다를 바 없지만 새로 나온 여러 가지 진술이라든지 네. 이 자료들에 의해 가지고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가 이 특검은 지금 이제 그 하리라 봅니다. 예, 예. 손수호 변호사. 네. 예, 특검이 왜 이렇게 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전 수석에 대한 네. 수사는 조금 늦어졌는지 혹시 그 지금 저 특검에도 검찰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현직 검사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시 조금 눈치를 봤는지 모르겠고.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어떤 혐의들이 주로 얘기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뭐 오늘 내일 중으로 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 청구가 가능할지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우선 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수사가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예. 소환도 다른 그런 다른 수사 관련해 가지고는 되게 전격적으로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했는데 너무 늦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뭐 이제 한 몇 주 전부터 나왔는데요.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 사이에서 또 특검과 그 파견 검사 사이에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전 수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사해야 되느냐 수사 범위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교통정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결국은 네. 이제 이규철 특검보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개인 비리 관련된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네. 특검법에 있는 부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여기에 더해서 뭐 이제 그 아들에 대한 그런 그 특혜라든지 네. 보직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되. 세월호 7시간 관련된 수사를 무마했다는 부분이라든지 뭐 개인 비리, 뭐 수임 관련된 비리 관련해 가지고는 제외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어떤 또 수사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여론이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수사가 좀 늦게 진행된다는 점에 대해서 불만 여론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예.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특검이 이제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이제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직무유기는 이제 좀 증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직무유기가 아니거든요. 네. 말 그대로 해야 되는 임무를 고의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 때 성립되는 범죄인데 이게 잘 성립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직권남용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직권남용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그 혐의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네. 이거 역시 증거가 있느냐? 혹시 증거 없이 의혹으로 끝나면은 도리어 이제 면죄부만 주고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최근에 특검이 하나의 자료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요? 바로 민정수석실의 인사 자료를 네. 최순실 씨로부터 발견한 것인데요. 이거 그렇다면은 이 민정수석실의 인사 자료가 사실은 그 청와대만 조사했던 문체부 전 현직 공직자들의 이런 사람들의 인사 자료가 최순실 씨 건네줬고 그게 우병우 수석에 보내가 이렇게 뭐 최순실 씨 최순실 씨 글씨를 써있다고? 쪽에서 민정수석실로 간 거죠. 그런 겁니까? 예, 네네. 그러니까 뭐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했다는데 네네네. 일단 이것도 그렇습니다. 안봉근 이부속실 비서관이 경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말 되게 많았죠. 예, 있었습니다. 많았고 사실상 이부속실이 지금 보면 최순실 씨를 위해서 뭐 윤 전 행정관이나 이영신 행정관이나 네. 최순실 씨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충분히 최순실 씨가 이렇게 인사청탁을 그 자료를 민정수석실로 보낸 그 흔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것도 또 좀 애매해요.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뭐 직무유기 권한 남용 이 부분인데 이것도 민정수석은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인사검증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직무의 하나다. 이렇게 또 하면은 그것도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어떤 개인 뭐 가족 회사 비리나 또 아들 문제나 이런 걸로 특검이 해가지고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역풍 맞습니다. 예. 지금 이 특검이 수사 목적이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거기까 연결된 거를 찾아내야 돼요. 네네네. 그렇다면 특검법에 규정된 14가지 수사 대상 중에서 뭐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농단을 방조했거나 묵인했거나 도와줬느냐 이 부분하고 이숙수 특별감찰관 찍어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특검 분위기가 평소에는 2시 반에 매일 2시 반에 특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서 정례 브리핑을 했죠. 그런데 오늘 특검 침묵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침묵했고 일요일 날 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요일 날 토요일 다 했고 한번 쉬었던 것은 연휴 때 설 연휴 때 쉬었다는데 어쨌든 오늘 그 특검에 별로 브리핑할 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브리핑을 취소를 했는데 브리핑할 게 많죠. 이재용 전 부회장 지금 2번째 소환돼서 조사받고 이재용 부회장 현재 부회장입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 예, 그 조사받고 있고. 네네. 또 우병우 전 수석 뭐 이러면 오늘 그 뭐 영장 청구하느냐 이런 문제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현안이 많은데 오늘 현안이 없다고 침묵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그 특검에서 뭔가 좀 중대한 그 발표를 할 것이 오히려 임박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뭔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지금 말씀 대로 뭐 지금 보도 나오기로는 오늘 내일 중으로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지 고민이다. 그런데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뭐 브리핑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고심하고 있는 부분 아닐까요? 고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특검이 뭐 김기춘 전 실장 구속시키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고 이제 국민 특검으로서 지금 그 상당히 칭송받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고영태 파일이 고영태 그 측근들이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혜택까지 국민들에게 안 알리고 숨기고 숨겼다고나 할까요? 좀 그런 게 있었고 물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은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실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장시호 씨가 오래전에 검찰에 특검에 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요? 이근제가 그 이모 최순실 씨가 이렇게 준 파일을 갖다 이렇게 보니까 이모가 즐겨 사랑하는 그 포스트잇에 붙여가지고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왔다는 걸 장시호 씨가 그걸 봤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장시호 씨가 사진 촬영을 해놨답니다. 그 핸드폰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특검에서 이미 진술을 한 거예요. 그게 그 한두 달 전에 장시호 씨가 구속돼가지고. 그런데도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이렇게 늦어지고 이런 부분 그리고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조율하고 있는 부분이 검찰에서 와 있는 그런 분들에서 다시 검찰로 돌아갈 그 우병우 라인에 대한 부담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대로 지금 뭔가 성과를 못 내가지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똑 떨어지는 어떤 스모킹건을 지금 못 찾아가지고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좀 이렇게 잡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사실 듭니다. 그런데 물론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는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은 있죠. 자, 뭐 범죄 혐의가 없는데 그걸 뭐 덮어씌울 수는 없는 거지만 혐의가 있다면 분명히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사업치를 할 수 있는 거 보여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이제 평균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게 검찰도 마찬가지고 특검도 마찬가지고 자기 식구들에게는 저렇게 관대할까? 왜 팔을 저렇게 안으로만 굽을까? 왜 보면은 김기춘 그러면서 왜 손 변호사를 왜 보세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쓱 보게 되는 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조윤선 현직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또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그야말로 가혹하리만큼 그야말로 엄격한 칼을 들여대었던 검찰 또 특검이 막상 보니까 그동안 민정비서관으로 민정수석으로 검찰 인사를 다 쥐락펴락했고 또 심지어는 보면 지금 검찰 수뇌부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우병우 사단 기억하실 겁니다. 이 우병우 사단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박지원 대표가 예전에 보면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뭐냐니까 검찰 내부 우리나라 권력기관 내부에 우병우 사단이 있다. 국정원에도 차장급의 우병우 사단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실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슬금슬금 눈치 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을 갖게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으면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뭐 특검이 보면 뭔가 호흡을 좀 고르는 가운데 진짜 뭐 금명간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래 금명.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금명이라는 게 금일 더하기 명일. 오늘 내일 중이래요. 금명간이라는 게. 신문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래서 오늘 내일. 금명간. 전 참 그 안 썼거든요. 조만간 이렇게 썼는데 금명간. 그러니까 오늘 중 아니면 내일. 오늘 내일 중으로. 오늘 내일 중으로 영장을 치겠다 그러는데 실제 영장을 제대로 그야말로 꼼짝 못하게 영장을 칠 것인지 아니면은 특검에서 그야말로 그냥 법원에다가 공을 던지는 거 있잖아요. 적당히 해갖고 던져놓고 그냥 뭐 나중에 뭐 부담은 법원에 넘기고 영장 기각되면 아유 그냥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2월 28일 땡이라 못하네요. 그리고 우리는 그 대신 보세요. 김기춘 잡았죠. 조윤선 잡았죠. 거기에다가 이재용 부회장 잡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박근혜 대통령으로 가는데 큰 지장 없잖아요. 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면 검찰이 물론 아까 우리 민영선 원장 말씀대로 보면
뭐 국민 특검이다라는 말도 듣습니다만 또 너무 너무 거칠게 몰아붙인다. 너무 그야말로 법치주의가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니냐. 조금 정치색이 너무 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가운데 만약에 이 우병우 문제를 제대로 마무리를 못하면은 활용 점정이 안 돼요. 활용 점정이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이 우병우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영장을 청구하면 반드시 영장을 받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 아니면 그야말로 툭 하니 저 법원에다가 짐을 갖다 떠넘기는 그런 식의 영장을 쳐서는 곤란할 겁니다. 네네. 근데 워낙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저 청문회 나와서도 그렇고 뭔가 법에 문제가 안 될 쪽으로 참 그렇게 뭐 했잖아요. 이런 사태를 몰랐냐 하니까 그냥 몰랐다고 하면 그것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충분히 안 되잖아요. 무능은 할지언정 그렇잖아요. 일단 그 특검법에 그 규정되어 있는 그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그런 그 수사 대상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하고 간단히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그리고 또 민정수석 비서관 재임 기간 중에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 등에 제대로 감찰 예방하지 못한 직무 유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비호하였다는 의혹 사건이 두 번째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간이나 여러 가지 일정들을 고려할 때 지금 특검에서는 이 두 가지 법조문에 들어있는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지금 공략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기소를 할 테고요. 기소를 하고 싶어 할 때고요. 또 결국은 기소한다면은 공소 유지가 되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검사, 특히나 특별검사의 임무인데 중요한 거는 의혹이 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일은 없습니다. 즉 이제 증거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또 증거도 그냥 보통의 증거가 아니라 법관이 판사가 볼 때 이제 그 합리적인 이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확신할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증거가 현재까지 무엇이 있겠느냐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수사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증거들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문체부의 전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인의 진술들이 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그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관련된 업무에 협조적이지 않은 인사들을 산하기관으로 이제 그 전보 조치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그 공직자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으며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석수 특별감찰관과의 어떤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제 그 우병우 수석 관련된 또는 최순실 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감찰을 이제 그 개시하려고 하자 결국은 이제 그 여기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뭐 방해해가지고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후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결국은 이제 그 사표를 내죠. 그러다가 수리를 안 하고 있다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하게 되자 그 직전에 사표를 수리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아래에 그 별정직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특별감찰 담당관 등이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도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퇴임하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특별감찰관이 자진 사임했다, 사표 처리됐다라고 해서 모두 다 해임 조치했거든요. 이게 법원에서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정이 이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결국은 이석수 특별감찰관과의 갈등 관계에 누가 있었겠느냐. 그렇다면 갈등 관계의 핵심에 우병우 전 수석이 있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행위를 이제 무마시키는 데 외압을 우병우 전 수석이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뭐 하여튼 합리적 의심은 많지만 지금 여러 말씀 들어봐도 똑 떨어지는 무슨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병우 수석 관련해서 특검에 좀 당부할 내용이 있으신지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이번 특검 그 수사에 있어가지고 가장 어려운 난관이 우병우 전 수석 아닌가 그런 것 싶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그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핸드폰도 전부 다 교체돼 있다 그러잖아요. 이미 뭐 증거인멸 다 했다는 거죠. 증거인멸을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수사 과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계속 모른다. 그렇죠. 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이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지금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쫓기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가지고 정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내부 고발자도 얼마든지 지금 터져 나오리라 봅니다. 김기춘 실장에 비하면요 감나무 연 걸리듯이 훨씬 더 많아요. 문체부 직원의 저 세월호 당일날 해양 짧게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뭐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석수 감찰관이
미르재단과 K재단의 청와대 개입설을 감사를 하니 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전화해서 형 어디 아파? 이랬다는 그랬다는 보도가 있었죠. 예, 그것을 예. 다시 청문회에서 물어보니까는 내가 뭐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한 적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이 그 친인척의 그 대통령 주변을 네. 그 감시 감독해야 될 민정수석이 오히려 특별감찰관실에서 감시 감독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런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그럴 수 것이죠. 있죠. 그건 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 하나하고 또 직접적으로 의혹을 받는 것이 그 K스포츠재단에 롯데가 70억을 출연하기로 했다가 그 압수수색, 롯데 압수수색 전날 그것을 반환했으면은 예. 이것이 결국 정보가 어디서 나갔겠느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특검이 우병우 그 전 수석에 대해서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이렇게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네. 이 부분에 만약에 혐의가 없다면은 왜 혐의가 없는지 예. 이 부분까지 그 보청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병우 알겠습니다. 왜 근데 지금 중요하죠? 좀 말씀하신 대로 우병우 왜 중요하죠? 우병우는 네. 박근혜 대통령, 즉 최순실께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워치독 역할을 하던 네. 민정수석이었는데 보면은 직권을 갖다 남용하고 또 직무를 유기했다면은 그래서 그 최종 단계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문득 보니까 지금 우병우에게 또 우병우 어떻게 보면 늪에 빠져갖고 네.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시간 보내면 2월 28일까지입니다. 지금 예, 특검이 예. 현재로는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2월 28일 날 일단 특검은 일단은 마무리하고 해체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뭔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라든가 등등의 건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병우는 우병우대로 치밀하게 들어가되 이 본질, 본류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예. 이 부분 잊지 말기를 갖다가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뭐 범죄미가 없으면 없음 대로 나와 있지만 처리해야 되지만 만에 하나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권력기관과 연관성 때문에 망설인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좀 영장을 청구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제 이번 한 주가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검사 대면 조사를 할지 결정해야 되고요. 네. 그렇죠? 또 헌재 출석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3월 2일 또는 3일로 헌재에 출석한 날짜를 좀 최종 변론 일정을 정해달라 이렇게 정해달라고 했죠. 다시 얘기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일부 얘기로 듣기로는 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할 것은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면 조사도 하고 예. 헌재 출석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것도 할 것도 하고 예. 일단 그 헌재에서도 이렇게 시한 연장하는 문제 그러니까 3월 2일이나 3일 날 그 출석 최종 변론하겠다. 헌재에서는 지금 22일 정인 신문 만료하고 네. 23일 날 그 최후 진술서 제출받고 네. 그다음 24일 날 최종 변론하고 2주 평의에서 3월 10일쯤에 하겠다는 로드맵이 딱 정해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늘 또 고영태 씨 정인으로 다시 신청했습니다. 네. 이런 문제 다시 신청하고 그 대통령 최후 진술을 3월 2일이나 3일로 잡아달라. 이렇게 한 것은 대통령 최후 진술은 아니고 최종 변론이죠. 최종 변론이 예.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게 신문을 안 하면은 그 대통령 출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우리 입장만 다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와 또 특검은 특검대로죠. 네. 특검의 대면 조사 지금은 저는 그 이재용 삼성 회장이 부회장이 구속됨으로써 네. 오히려 대면조사 탄력이 받았다는 그 분석도 있지만은 네.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나가기 어렵게 만든 왜요? 측면도 어떤 점에서?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뇌물 제공자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그 제공자로 지금 구속 영장이 된 거죠. 그 안에 그 혐의가 있죠. 그렇다면은 뇌물을 줬으니까 받은 사람은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면 조사하면 추궁을 할 것이고 그런 일단은 그게 뭐 법원 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고 예. 영장 발부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캐 물으면은 네. 상당히 그 진술을 불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그 특검 대면 조사는 응하지 않을 것 같고 네. 이 헌재도 지금 상황을 보면은 헌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 로드맵을 딱 정해놓은 상황에서 예.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둘 다 무산될 가능성이 저는 높아진다고 보는데 그래요? 네. 저는 둘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당이론입니다. 예. 둘 다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특검에서 그 대면 조사를 안 하면은 네. 특검이 적시한 그 혐의들을 결국은 뭐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헌재에 가서도 본인이 그 대통령직이 지금 뭐 파면이 될지 안 될지 이 상황까지 와 있는데 네. 그것도 외면을 한다면은 그 역사의 기록이 안 남습니다. 네. 역사 기록은 전부 다 헌재 결정만 남지
대통령이 최후에 본인이 뭐 여태까지 뭐 엮였다, 그 거짓으로 쌓아올린 가공의 산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 남지가 않아요. 네, 그건 뭐 그냥 언론 인터뷰일 수밖에 언론 없는 거고. 인터뷰에 뿐이 안 네. 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이론적으로는 두 군데 다 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손범규 변호사, 손 변호사, 손수 예. 변호사께서는 예. 대통령 측 대리인이라면 대통령께 네. 대면 조사도 임하시고 네. 헌재 출석하셔서 변론하시고 네. 이렇게 좀 건의하시겠어요? 안 할 겁니다. 안 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할 네, 것 제가 같아요. 대통령 측이라면은 왜요? 하지 말라고 조언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일단 첫 번째로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출석 관련해서는 네. 얻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왜요? 네, 일단은 본인의 입장을 진술할 수 네. 있잖아요. 그건 이미 다 했습니다. 예, 준비 서면에 작성해가지고 준비 서면으로 써서 이미 다 제출된 내용이고요. 대리인들이 이거를 그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직접 읽는다고 해서 그게 크게 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미 헌법재판관들은 이제 증거에 의해서 특히나 양측에서 제출한 그런 준비 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이미 다 검토를 하고 지금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서면에 있는 이미 그 글로 써서 제출한 자료를 읽는다고 해서 그걸 더 깊게 받아들인다거나 그걸 더 믿어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께 직접 얘기하시면 뭔가 무게가 다르지 않을까요? 헌법재판관들이 그 대통령이 직접 똑같은 내용을 글로 본 게 아니라 네. 직접 듣는다고 해가지고 더 그렇군요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예, 법관의 그런 그 직업법관의 태도이기 때문에 네, 너무 냉정한데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얻는 게 없다. 네, 그래서 헌재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두고 물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네. 또 두 번째로 대면조사인데요. 대면조사. 대면조사도 원칙적으로 보자면 대통령이 출석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수사 협조하는 것이 모양은 좋겠습니다만 이게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네, 수사의 대상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이제 응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에 응하지 않는, 조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 또는 구속 절차가 있는 것인데 네. 대통령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런 체포와 구속, 강제 수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결국은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면 조사에 응한다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물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물증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면 네. 사실 대답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뇌물죄 아까 얘기한 대로 나 한 푼도 받은 거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내가 뭘 받았냐? 네, 근데 이게 제3자 뇌물수수기 때문에요. 네. 제3자가 돈을 받으면 이게 바로 성립이 됩니다. 예, 이 제3자라는 게 바로 누구냐? 최순실 씨. 재단하고 네, 또는 해서. 그 법인 예. 등등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법리적으로 궁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면 조사에는 끝까지 응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이거 불구하고 역사입니다. 그렇죠. 나중에서 이제 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 대통령 측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네. 생각할 적에는 헌법재판소에 어떤 그 형사재판으로 얘기하면 최후의 진술이라 할까요? 네. 예,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 얼마나 그 유명했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김대중 그 내란 음모죄에서 김대중의 최후의 진술이라든지 또 뭐 김지아의 최후의 진술 이런 경우는 결국에 이 여론전으로서 그 법원 재판관들한테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역사에 남는 목소리 자기의 입장을 갖다가 최후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게 설사 탄핵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온 국민들에게 나중에 또 역사의 기록으로 나는 사실은 이랬고 이랬다라는 얘기를 그 서면 조사 답변에서 하지 못한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예. 자기 입장에 본인 입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좀 더 시간을 끌어서 혹시라도 변수가 어떤 생길 수 있도록 이정미 재판소장 대행이 네. 퇴임 이후까지 한번 그 최후 변론을 좀 미뤄보자. 그 기일을. 그런 어떤 의도가 작용돼가지고 지금 저런 얘기를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어떻게 보세요? 이제 대면 조사 지금 이거 나왔지만 저는 이번 주가 그죠? 이번 주에 대면 보면 사회부 결정해야 되고 그 헌재 출석이 오도 박근혜 결정될 것 대통령 같은데. 쪽에서는 네. 뭐 헌재든 특검에서 대면 조사든 모든 것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하겠다 얘기는 저는 페인트 모션으로 봐요. 아, 그래요? 페인트 모션으로 보는 게 네. 저는 뭐 법률 전문가 아닙니다만 아까 손수호 변호사 말씀 듣고 맞다. 나라도 그러겠다. 내가 정무 참모라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드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일 그날 맞아 3일절입니다만 네네. 3월 1일 날 일반 태극기 집회가 대대적으로 그야말로 이미 다 사발 통문들은 어마어마하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 그런 가운데 내가 3월 2일이나 3월 3일 날 헌재에 나가서 이른바 최후 변론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 띄우겠습니까? 그 날짜를 3월 2일, 3일 한 게 바로 그런 그런 노림수다. 어차피 이거는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미
법으로 이 법 게임이 아니에요. 지금 네네네. 철저한 어떻게 보면 정치 게임으로 정치적, 예. 정치적으로 서로 밀당하는 것이 잘 보세요. 뭐 지지난주 같은 경우 갑자기 보니까 야당에서 쭉 대권 레이스 벌이다가 갑자기 딱 중지하면서 야3당 대표가 모여서 뭐 했습니까? 안 되겠다. 이호준 몰이 탄핵 잘못하면 기각될 수도 있겠다. 예. 야, 이번 토요일 날 다 모여라. 거기다 문재인 전 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젠 촛불을 다시 들 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게 어제 또 지난주였어요.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도 뭔가 보면은 계속 주판을 튕길 겁니다. 자, 어떤 시간을 끄는 가운데 예를 들어 3월 1일 날 이미 보면 대대적으로 뭐 자유총연맹 등등에서 이런 총동원령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언필증 뭐 자신들 표현대로 뭐 한 400만이 모였다. 어제 같은 경우 230만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400만이 모였다 할 정도로 와르르 모여서 만약 압박을 가한다면은 3월 2일, 3월 3일 시간을 끌면서 3월 13일 넘기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헌재 출석이라든가 특검의 대면 조사는 안 받을 가능성이 크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는 시간을 끄는 중이다. 그것의 한 방편이 오늘 에드발론이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 여론전을 또 한 번 나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말씀 들어보면. 예,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그 1월 초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정규주 TV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그 억울하다, 엮였다. 이게는 어느 세력이 상당히 오랫동안 기획한 것 같아. 이러면서 전면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이전에 국민 담화할 때 사과했던 부분하고 또 다른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그 선고일을 3월 13일 이후로 해서 이것이 그 오리무중에 빠지게끔 이렇게 이 전략을 짰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네. 근데 지난번에 박영대 소장이 현재 그 퇴임사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미 지금 헌재 내에는 이건 3월 13일에 해야 어느 정도 그 헌재의 그 법적 구성상 요건이 그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것을 공유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24일 날을 최종 변론일로 잡은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뭐 3월 1, 2일로 좀 늦춰달라고 했지만 아까 이야기대로 그거는 제대로 뭐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촛불 집회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새누리당 이름을 바꿨잖아요. 당명을 자유한국당 바꿔서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친박들이 태극기 집회에 다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새롭게 지금 친박이 부활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여론전은 다 펼치고 있다 지금. 하지만 현재는 지금 이제 요지부동이다. 3월 13일 전에 선고를 해야만이 이것이 그 국정의 어떤 이 제대로 운영을 갖다 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가 역할을 다하는 거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최후 진술이라는 이런 부분도 그전에는 자기만 진술하려고 깨었으나 분명히 그 헌재에서 나오시게 되면은 국회 소추단도 그렇고 재판관 또 신문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놓을 턱이 없죠.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지금 막바지에 종착역까지 지금 왔다 이래 봅니다. 네네. 자, 이번 주 어떻게 될지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데요. 자, 특별검사 좀 시한이 2월 28일까지인데 야사당이 오늘 모여서 그 시한을 황교안 총리가 연장해야 된다 얘기하고 안 되면 특검법을 개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한번 보시고 돌아오시죠. 수사기관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23일 날 법을 꼭 만약에 안 되면 통과시켜야 된다는 절박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교안 권한대행의 조속한 수용 이 부분은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21일 정도까지는 입장이 나와야 줘야 된다. 특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우려와 비판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검을 둘러싼 많은 비판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황교안 총리는 연장할 것 같습니까? 안 되면 또 저기 뭐 또 야당이 특검법 개정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둘 다 현실로서는 그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다, 가능성이 낮다. 황교안 그 대행 같은 경우는 20일 남겨둔 시점에, 특검 20일 남겨둔 시점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에서 그런 말을 했죠. 그러면 지금 연장시켜달라고 그러는 거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한 것은 지금 특검의 그 70일로 충분히 하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충분하다고 보는 건데 그것을 더 연장시켜달라는 것은 결국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 연장에 사인을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국회에서
그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겠죠. 그런데 개정안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본회의 표결에 붙일 때까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뭐 법사위를 거쳐서 상임위를 거쳐서 가는데 지금 법사위 그 간사가 한국당 간사가 김진태 의원입니다. 절대 이거 합의 안 해줄 거고 그렇다면 그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가야 되는데 직권상정으로 가게 되면 상정 요건이 되느냐? 뭐 국가 뭐 전체 상태나 비상 상태 이럴 때는 할 수가 있는데 요건이 또 문제가 되고 또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고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뭐 통과를 시켜도 그다음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등의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다시 그것이 본회의로 되돌아가면은 3분의 2 다시 재의결을 하면 이제 돼요. 되는데 그 기간에 특검은 끝나죠. 시간이 없는 시간이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새로운 특검법을 또 발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시간상 그런 제약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이고요. 그분도 이번 주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다른 분 특별한 말이 없을 것 같아서 이분은 넘어가도록 하죠. 자, 대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좀 대선 얘기하는 건 좀 이르긴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탄핵이 인용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인데. 아니, 이러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돼도 12월 20일 날 대선을 하면 예년에 보면 지금쯤 대선 이야기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설사 12월 대선이 어차피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보면 대선 전국으로 갈 올해 수밖에 없다. 2017년 대선이 있는 해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안희정 지사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 여론조사 기세가 무서운데요. 오늘 안희정 지사는 PK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 한번 좀 보시고 돌아오시죠. 저도 지지도가 오르고 또 안희정 지사도 지지가 오르고 해서 정말 기쁩니다. 우선 두 사람 지지도만 합쳐도 50%를 넘는 상황이 돼 있고 그만큼 우리 당의 외연이 넓어지고 또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당의 경선이 좀 더 흥미진진해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더 크게 끌어모으게 되지 않을까. 아주 무겁게 더 무거운 마음으로 그 여론의 흐름을 명심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지지율이 저 바닥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제 마음은 하나도 흔들리는 거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혼신의 힘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입장하고 먼저 부산 네트워크 조명래 의원, 울산 네트워크 주형국 의원. 네, 그렇죠. 20% 넘었다고 해서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갤럽이죠. 22% 넘었는데 그런데 또 좋다고 막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면 또 좀 안 되니까 표정 관리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도 표정 관리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다 우리 쪽으로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표정 관리 조금 달라요. 다릅니까?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표정 관리는 사실 올 1월 두 번째 주까지만 해도 갤럽 조사는 3%였습니다. 그런데 2월 1일 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만두면서 철저하게 반사이익을 누린 것이죠. 완전 어부질입니다. 그래서 같은 갤럽 기준으로 한 달 한 6주 만에 3% 22%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이거 막 잘 나가니까 조금 보면은 기분이 좋지만은 너무 또 우쭐하면 안 되니까 그런 표정 관리고 당연히 해야 되고. 문재인 전 대표는 사실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자 보면은 지난해 촛불 계속 촛불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이재명 사이다가 쫙 떠올랐잖아요. 그때는 고구마로 눌렀네요. 사이다를 고구마로 눌렀는데 처음에 보니까 보면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안희정 지사 또 이재명 시장 등이 적당히 그래도 좀 경선이 멋있어야 되잖아요. 싱겁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희정 지사가 치서서 올라오는 건 좋은데 이게 20%를 넘는 순간 경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 경계하는 대목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그저께 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고 있는 듯 보이는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역선택 문제를 얘기했죠. 역선택 문제. 또 문재인 전 대표도 역선택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안희정 지사가 22%된 것이 역선택이라는 얘기거든요. 견적으로 던지니까 지금 보면은 안희정 지사하고 조금 어떻게 뜻을 같이 하는 듯 보이는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역선택이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흥행을 갖다가 회방 노리는 것은 1등 기득권자들의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어떤 목리에 불과한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일반 투탑이 살짝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 보였는데 이게 뭐냐니까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안희정 지사가 어느 정도까지 커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게 보면 조금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정말로 보면 대세를 흔들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역시 당내 경선 통과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안희정 지사가 저렇게 지지율 일반 여론조사에서 나오지만 과연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역전할 정도로 가능할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안희정 지사가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본인이 페이스메이커다. 마라톤의 우승자를 위해서 같이 뛰어주는 한 30km까지 그건 아니면 자기는 자착이 아니냐. 이런 말에 대해서 제일 섭섭하다 이런 말을 표현했어요. 지금 안희정 지사가 오늘 이제 그 PK 지역에 특히 그 김해 봉화마을에 가느냐 안 가느냐 가지고 지금 뉴스 초점이 돼 있던데 이 친노 내에서도 상당히 적통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치룰 때 여의도에 있는 건강빌딩이라 해서 크게 모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참모들이. 그리고 부산파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건강빌딩에 모였던 노무현 대통령 만드는 참모 그룹들은 지금 대부분 안지사를 돕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파는 지금 이제 문재인 그리고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분들이 대체로 문재인 대표를 갖다가 지지하고 있거든요. 이게서도 상당히 그 막상막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지지율에서 보면 아까 말씀대로 충청도에서 10% 이상 완전히 수위 자리가 굳혔고요. 그리고 5, 60대에서 아주 이렇게 그 독보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오히려 황 총리보다도 60대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현상이죠. 그러면서 그 지지를 가지고서 호남에서도 이제 10% 차이로 따라 붙었습니다. 그와 같이 기세는 등등한데 그런데 그 부분을 민주당 지지 세력으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61대 24 정도로 상당히 차이가 3배 정도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경선이 역동적 경선을 위해서 완전 국민 경선을 했거든요. 정당 지지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당 지지자들도 언제든지 똑같이 1인 1표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지금 역선택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이번 민주당 경선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가져가게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아마 문재인 전 대표도 페이스메이커나 파일을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5% 내에서 서로 각축주를 벌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그렇죠. 본선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되게 이제 민심이 당심에 반영되는 게 통상의 그 전당대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민심과 당심이 전혀 동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더더구나 문재인 전 대표는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 그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전혀 의도는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의도나 주변의 평가는요. 정치적 개인적인 역량, 위기 관리 능력에서는 안희정이가 훨씬 더 낫다. 문재인보다 더 낫다. 이런 평가가 주류를 읽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주류가 바로 이 정책 역량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표는 가장 최근에만 봐도 81명 공공부문 81만 명 일자리 공약에서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죠. 병역 1년으로 차단한다고 했죠. 당선되면 북한 먼저 간다고 했죠. 그다음에 전인범 거기 전 장군 영입해가지고 또 이렇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탄핵이 안 되면은 뭐 혁명밖에 없다라는 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 반해서 안희정 지사는 차분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 성장,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도 좋은 건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중도층을 안고 이해하는 정책 역량을 보여주고 있고 또 충남지사로서 재선을 하는 동안에 보여주는 게 충남 도민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역량적인 측면에서 호남에서 이러다가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문재인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안희정이가 더 낫지. 그다음에 50대 이상층에서는 안희정이가 저렇게 일꾼이 되겠구나. 라고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서 20%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전국적인 여론조사 20%를 넘어갔다는 하는 것은요. 이 기본적으로 전 지역을 통과를 하는 거고 전 연령층을 마크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남은 한 달 더 이상의 경선이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역전국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 손 변호사는 저런 네. 여론조사를 보시면서 네. 안희정 지사의 돌풍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굉장히 어떻게 보세요? 흥미로운 그런 결과인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가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도 같이 올랐다는 점. 네. 그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문 전 대표 지지율도 같이 올랐군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안희정 지사가 뭐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지지세도 이제 좋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보다는 네. 이제 그동안 여권을 지지했다가 여권에 뚜렷한 주자가 없자 이제 새로운 그 인물을 찾았던 그런 그 보수 계층의 그런 그 지지율이 일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분석들이 그렇겠죠. 많이 있죠. 정치평론가님들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다시 또 지지층이 또 한번 결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현상이 좀 느껴지고 있고요. 결국은 지금 현재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역동적인 젊음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의 수치상으로는 또 문재인 대표가 그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과연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또 이제 그동안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국민들을 위해서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주고 또 본인의 어떤 우려 섞인 그런 그 일부 국민들의 시각도 불식시킬 수 있게 노력도 하고 네. 그런 그 전체 국가적으로 볼 때 또 민주당으로 볼 때도 뭐 좋은 경쟁이 될 거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예. 자, 경선이 본격화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당은 여전히 조금 바람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손학규 전 지사까지 가세해가지고 네. 뭔가 경선을 하려고 하는데 미미합니다. 그래서인가요? 무슨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합쳐가지고 뭐 같이 뭐라고 하지? 그것도 빅텐트라고 해야 됩니까? 스몰 텐트죠. 중간쯤 되는 미디엄 텐트입니까? 어떻게 해보자. 이런 게 나오는데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텐트를 치려면은 예. 먼저 저 땅을 골라야 되잖아요. 예. 땅을 골라야 되는데 땅 고르는 것 자체도 지금 쉽지 않죠. 네. 그 바른정당, 아까 국민의당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네. 또 특히 손학규 전 대표가 가세를 하면은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또 특히 저기 진보, 범진보, 네. 범진보층에 지금 그 모든 관심이 안희정 지사에게 가버려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 부분을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요인이 돼버렸죠. 네. 그것이 결국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나와 문재인의 1대1 대결을 하려면은 바른정당과 손잡는 부분뿐이 없죠. 네.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아, 예. 근데 바른정당에서는 우호적이에요. 김무성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 네. 대선전 유승민 의원 모두 안철수와 같이 손잡을서 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입니다. 국민의당의 문제입니다. 국민의당의 호남 맹주들이 과연 안철수 전 대표와 바른정당,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온 그렇죠. 바른정당과 손을 잡는 것을 호남의 맹주들이 용납을 할까? 더 큰 네. 문제는 호남 유권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까? 그런 부분, 차라리 그런 부분보다는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론이 더 먹힐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는 진보 정당만 따로 정권을 잡아서는 또 다른 분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대연정을 하자. 이것을 오히려 먹힐 가능성이 더 지금 현재로서는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보다는 안희정의 대연정론이 호남 쪽에서는 더 먹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전 그 활로를 어떻게 개척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니까 예. 자, 안희정 막 돌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있죠. 네. 그런데 아직 태풍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돌풍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풍이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박 전 대표 얘기예요. 네. 태풍은 짧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희정, 이재명, 네. 문재인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결국 두 사람은 어쨌든 경선에 탈락하겠죠. 탈락하게 돼 있습니다. 예, 경선이 끝나면. 경선 끝나고 나면 이 두 사람은 못 나와요. 네. 예를 들어서 가정하여 지금 물론 안희정 지사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를 꺾고 후보로 올라간다면 얘기 전에 달라질 수 있으나 그때는 엄청난 태풍이 되지만 지금 현재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가장 조직력이 막강한 문재인 전 대표가 어쨌든 그래도 뭐 어떤 형태로 갔든지 후보가 되는 순간 안희정 지사한테 가 있는 중도의 기대, 보수의 온건 보수들의 기대, 네. 약간 역선택적인 기대 이런 건 다 사라지고 맙니다. 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이런 마음들이 결국 보면은 그래 안철수, 정운찬, 손학규 이 세 사람 중에서 안철수가 되고 유승민, 남경필 바른정당입니다. 네. 유승민 돼요. 그러면 지금 박지원 대표나 김무성 전 대표나 지금 독일 가 있습니다만은 김종인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이 이거예요. 네. 여기에 개헌을 고리로 마침 국민의당에서 이번에 보면은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갖다 일단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개헌을 고리로 이번에 대통령 된 사람 3년만 하자. 네. 그거 김종인 대표 늘 해왔던 얘기 아니에요? 네, 네. 김무성 대표 되고 박지원. 호남 민심은 제일 중요한 게 정권 교체입니다.
1등. 근데 이거만큼 중요한 게 뭐죠? 우리 민 원장님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최소한 호남이 주역이 된 공동주역이 된 정권교체예요. 네. 더 이상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호남의 의원들이 23명이나 있는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정운찬, 손학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나왔고 예.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권을 잡았던 그저 TK, 네. 영남 쪽에 뭐 유승민, 남경필 이쪽하고 결합한다면은 굳이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이 옛날 지금부터 정확히 20년 전에 김대중 당시 DJ 총재와 연합과 뭐 김종필 총재의 네. DJ 연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종인 전 대표가 귀국하게 되면 네. 박지원, 김무성, 김종인 지금 당장은 모든 사람의 눈이 좀 안희정한테 가 있습니다만 네. 경선이 끝나고 나면 이야기는 다시 다르다. 2막 2장이 아하. 새로 시작된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로 대표가 되고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바른정당, 국민의당 모두가 이제 각각 대표를 선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도 보수가 모이자 이런 쪽인가 보죠, 이렇게 얘기요? 각 당의 이제 경선이 다 끝난 상태에서 예. 보수에서 지금 이제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다 후보가 선출되고 그 다음에 진보에서도 국민의당과 이 더불어민주당도 후보가 선정되고 예. 그래 된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 다음이 얘기되니까. 그런데 후보 단일화에서 우리가 필수 조건이 뭐냐면 네.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길 수 있어야만이 후보 단일화가 유의미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해봤자 이게 뭐 반도 안 됩니다. 이게 네. 그 후보들 지지를 합해봤자.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합해봤자 승리할 수 없는 부분인데 네. 하지만 국민의당은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정치를 계속해야 돼요. 그렇죠. 바른정당과 잘못 합하다가 보면은 호남 민심에 결정적인 어떤 타격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정치를 풀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김대중 대통령 때 그 DJP는 합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했던 건데 그 가능성이 미약한 상태에서 오히려 자기들이 주축인 호남 민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네네.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일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좀 여러 사람 얘기하신 것처럼, 야, 개헌을 고리로 지금 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개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 어떤 자기들 이슈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개헌하자 하면서 같이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 개헌이 어떤 뭐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지금 민심이 촛불 민심이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 빨리 내려오시라. 그다음에 다시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재앙적 대통령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개헌입니다. 그리고 그 민심만큼 국회 의석을 가지고 그것이 그 국회에 반영되도록 하는 그 선거제도 개혁에 준하는 그걸 포함한 그런 내용의 바로 그 제도 개선이 바로 개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략적 접근은 안 된다고 보고요. 또 더더구나 누구 박근혜 대통령 살리기 위한 개헌을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개헌이 정략적으로 안 된다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어찌됐건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좀 이제는 재앙적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왕 아닙니까? 왕?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정말 대법원, 사법부까지도 다 입법부까지도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그 부분을 좀 바꾸자는 국민적 요구는 반드시 수용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손 변호사께서는 이런 개헌 얘기가 솔직히 나오는데 지금 정치권이 얘기되는 개헌 이게 올바른 방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개헌의 필요성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 나왔고요. 또 시대가 굉장히 오래 많이 이제 흘렀고 많이 변했는데 과거의 그런 지금 현재 육공화국 헌법을 과연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개헌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헌법을 바꾸는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정치권 그리고 또 학계에서도 논의를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또 그 내용보다 중요한 게 또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을 가지고 어떤 정치권에 악용되거나 뭔가 정치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또 배제해야 되겠죠. 예, 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별검사의 수사 그리고 헌재 심판 이번 한 주가 정말 중요한 한 주 같습니다. 제가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토요일 날 다시 뵙고 저희들이 좀 깊이 있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